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무용치료의 선구자인 류분순 교수는 한국임상예술학회에서 만났는데 벌써 만난 지 32년이 흘렀다. 4살 차이를 넘어서 인생의 친구가 되어 서로 참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좋다. 그런 류 교수와 내가 만나 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서로 쉬라는 이야기였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는 교수님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둘 다 바쁘게 살았건만 나는 병에 걸리고 그녀는 건강하다. 아마도 그녀는 춤을 추었고 나는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일 게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국제무용치료학회에서 발표 중에 농담조로 한 이야기다. 그러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만 하는 것과 춤추면서 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휴식과 놀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같은 요소다. 그런데 나는 의사와 2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파킨슨 병으로 병원을 그만두기까지 30여 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남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나는 늘 너무 바빴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몸을 노에 부리듯 혹사했다. 일하느라 밥을 거르기 쓰였고 때로는 잠까지 줄였다. 몸을 마치 뇌를 쓰고 활동하기 위한 도구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면서도 나는 끄떡없을 거라 자신했다. 그래서 몸이 상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1999년 밥을 조금밖에 못 먹고 글씨를 쓰는데 자꾸만 글씨가 작아지고 저녁이면 오른쪽 다리를 끌게 되고 사람들과 말을 하기가 싫고 불안 증상까지 찾아왔는데도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좀 쉬고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쉰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내 몸을 혹사했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왜 말로는 쉬어야 한다면서도 몸을 혹사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나는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거나 잘못될 거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하곤 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을 여기저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좋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과거의 나처럼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왠지 더 안타깝다. 몸도 기계처럼 과하게 쓰면 고장이 나니까 몸을 아껴 쓰라고 해봐야 그들은 말을 흘려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워커홀릭인 남편은 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걸 보고 적어도 겁이 났는지 내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휴가 계획 세워볼게 라고 하지 않는다. 일은 해도 끝이 없으므로 그런 식이면 절대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 삶에서 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휴식을 취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내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휴가 계획 먼저 세우라고 하자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없어도 병원 잘 돌아간다니까요.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는 못해도 뒤처지기는 싫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다. 그처럼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해 뇌는 어느 순간 과부하에 걸려 두통을 호소한다. 뇌가 더 이상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멍 때릴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불안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쌓인 정보들이 소화될 시간이 있어야 한다. 뇌는 쉬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극과 정보들을 내적으로 재배열하고 통합해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건 의미를 두는 등 사고를 형성한다. 그런데 뇌가 쉬지 못하면 끊임없는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답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뇌가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를 보고 영화평을 쓸 때 꼭 2번을 본다.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느낀다. 뭔가 말할 내용이 있다 싶으면 한 번 더 보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맞아, 그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글 쓸 방향이 떠오른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영화의 내용이 섞이고 통합되면서 주제와 방향이 잡히는 것이다. 만약 일주일 정도 문제를 잊고 뇌에게 그냥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영화평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쉬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 평소에 할 수 있는 적절히 확장된 수준의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잠시 멈추어 선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은 줄어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요즘 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는 몸이 피로해도 정신만 괜찮으면 잠을 조금만 자면서 버텼다. 하지만 요즘엔 몸이 피로하고 힘들면 일단 쉰다.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도 느끼고 가볍게 산책을 가기도 한다. 운동도 열심히 한다.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할 시간을 비워놓는 것이다. 그러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잡지에 들어갈 원고를 쓸 테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강의를 할 것이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멍 때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할 작정이다. 나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다.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문정희 시인이 쓴 남편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문득 이 시를 읽으니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남편은 정말이지 나와 함께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다. 밥을 그렇게나 오랜 세월 같이 먹었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웠던 걸까? 부부 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곳을 싫어하는지, 어떤 영화를 싫어하는지 시시콜콜 묻는다. 매일같이 만나는데도 무슨 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밥은 먹었어? 누구랑? 뭐 먹었어? 맛있었어? 속속들이 묻고 답하느라 휴대폰 배터리가 금세 닳는다. 그러나 결혼하고 1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남편이 나를 아는 줄 알았다.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내게는 여린 소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이고 차분한 편이지만 실은 내가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당연히 아는 줄 알았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몰랐다. 내 가슴 속에 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색을 잘 안 했을 뿐 결혼을 하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남편은 그냥 내가 원래부터 통이 크고 대범한 여자인 줄 알고 살아왔다.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크다.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같이 살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나는 너무 괜찮은 척했다. 무엇보다 나는 남편이 설마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남편을 원망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에는 남편이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남편도 외롭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둘 다 생활에 쫓기면서 너무 지쳐 집에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쉬고 싶어 했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다. 더 이상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 그래 집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단다. 부끄럽지만 딴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남편만큼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했다.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남편도 밖에서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내가 먼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 셈이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 2개월 된 부부, 2년이 된 부부, 20년 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커플은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아니라 2주 된 부부였다. 왜냐하면 2주 된 부부는 내 남편 오늘은 직장에서 뭐하나, 내 아내는 오늘 뭘 했을까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관심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에 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20년 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는다. 거봐,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 옆였네 또 잔소리 안 해.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를 수밖에. 사람은 안 변한다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쌓이면서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아무리 안 변했다 치더라도 입맛은 변하기 마련이며 시력도 변하고 뱃살도 나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 5년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같을 수가 없고 10년 전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나와 남편처럼 그동안 서로에게 쌓인 상처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남편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러기를 몇 번 어느 순간 남편은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놀라운 건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나의 일상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밥은 뭐 먹었어? 오늘은 어땠어? 괜찮아? 그 후 남편과 나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다. 그 사이 변했지만 몰랐던 것들에서부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어릴 적 상처까지 쌓인 이야기는 많았고 서로에게 하고픈 이야기도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자꾸 알려주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는 대신 그 말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 어제와 다른 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도 다 모른다. 그런데 상대방을 어찌 다 알겠는가? 나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한 후배가 나에게 주례를 부탁했기 때문인데 이 글을 주례사 대신으로 전한다.